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13번째 시간이에요. 이 여러 가지 강의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우리 인기 척도는 뭐 조회수랑 좋아요일 텐데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이 세금 문제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세금이 인기가 많나요? 엄청 많잖아요. 방금도 얘기하셨잖아요. 여태 상담하다 오셨다고. 네, 정말 그만큼 우리 세무사님 시간 내기 힘드실 정도로 찾아오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는 고민이 많으신 거겠죠? 워낙 요즘에 이제 세금 관련돼서 이제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특히 뭐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네. 감면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세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다주택자 또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세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가오는 5월이면은 또 뭘 이렇게 변화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세금 문제는 뭐 계속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정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세금을 좀 알기 쉽게 부린이 입장에서 그동안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에 따라서 좀 그렇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주택자일 때 그리고 1주택자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알려주실 건 없죠? 없습니다. 네,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다 되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그동안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 좀 방향을 틀어서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와 비슷하게 아파텔이라는 맞아요. 걸로 많이 불리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오피스텔이 관심 대상이 됐는지 네. 또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가 어떤 것들이 이제 개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파텔도 사실은 오피스텔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은 이름을 들으면 오피스텔이니까 약간 업무용인데 예. 또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아파트텔이니까 또 예. 주거용이고 아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약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식 명칭이죠.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는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먼저 좀 정의를 해보고 최근 들어서 좀 변화한 게 있다면 트렌드도 좀 짚어주세요. 오피스텔이 합성어거든요. 네. 뭐와 뭐의 합성어일까요? 오피스. 오피스. 아, 텔은 엔? 뭘까? 호텔이에요? 호텔. 아, 호텔. 네,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일단은 건축법, 네. 건축법상을 보면은 주거시설은 아니고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네. 업무시설인데 일부 구획에서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의 의미하고 또 주택법에서의 의미가 또 다르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파트처럼 이제 발코니가 뭐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발코니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온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은 그동안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바닥에 대해서 그 난방을 허용했는데 이 부분에 최근에 이제 변경이 바뀌었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요? 그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보통 한 32평에서 36평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오피스텔에서 뭐 다자녀 있는 그 가족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하고는 조금 더 밀접한 네. 그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아파텔, 네. 아파텔은 뭐의 합성일까요? 아파트와 호텔.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그 두 개가 이제 합성어가 아파트도 아니 오피스텔도 이제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친근하게 됐죠. 그래서 네. 아파텔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조금 더 주거용으로 아파트에 그렇죠.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은 사실상 태생이 이 업무 업무 시설이다라고 시설이에요. 좀 맞아요.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이 건축법과 주택법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 세무사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거든요. 자, 두 개를 함께 살펴보면 그 업무용, 주거용을 조금 정말 많이 헷갈리니까 복잡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나눠서 보시는 게, 네. 예. 먼저 태생이 업무용이니까 우리 그것부터 좀 기본부터 살펴보자고요. 이 업무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사무용으로 뭔가 오피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을 취득을 취득할 한다. 때 그때 예. 또 세금을 내겠죠. 그렇죠. 업무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 취득해가지고 그냥 업무 시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네. 시설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은 네. 가장 그 이해하기 쉬운 거는 상가를 취득했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취득세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상가를 취득했을 때는 분양 가격 또는 매매 가격의 4.6%를 이렇게 취득세로 이렇게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는 4.6%인데 예를 들어서 분양가액이 2억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4.6%이기 때문에 92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주택이랑 다르게 뭐 상가니까 예. 한 개, 두 개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렇죠. 계속 맞아요. 4.6%.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업무 시설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오피스텔을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그냥 상가 하나에 대한 취득세만 이렇게 부과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세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6월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현충일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중요하면 안 되지만 현충일과 비슷하게 좀 우리 잊지 말고 지나가야 하는 날.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맞아요. 6월 1일 그때를 기준으로 또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보유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6월 1일에 이제 뭔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내야 되는 게 뭘 하겠죠? 재산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6월 1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는데 아. 아까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재산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산세 고지서가 2장 날라와요. 상가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게 없어서 제가 없어요. 몰랐네요. 아쉽게도. 보면은 네. 건물 부분하고 네. 이제 토지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고지서가 이렇게 아. 날라오는데 건물 부분은 7월 달에 날라오고 네. 그다음에 토지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날라오는데 특히 이제 토지 부분은 이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수 토지이기 때문에 네. 재산세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하거든요. 네. 건물이 있는 부수 토지다.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부수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세 자체가 높진 높지 않다.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부세 한번 가볼까요? 똑같이 6월 1일 현재 네.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에 대한 종부세하고 네.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음. 근데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은 주택 건물분하고 네. 토지분하고 합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을 형성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부과되기 때문에 네. 주택에 대한 건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부수 토지만 과세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땅이 아까 사업용 자산에 부속되는 토지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업무용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내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주택은 얼마라겠죠? 6억. 까먹었다. 네. 6억이거든요. 네. 1주택자는 6억. 1주택자는 11억. 11억. 아, 그쵸. 다주택자가 다주택자가 6억.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를 초과를 해야 이 부수 토지가 종부세로 과세가 될까요? 많이 쳐줄 것 같아요. 네, 꽤 네. 높아요. 80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 80억 원이 넘어야 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꼬마 빌딩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 과세 기준 금액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재산세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네. 토지는 과세 대상이지만 대부분 8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적으로는 세금적 부담이 예, 크게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그 기준을 또 까먹었네요. 6억, 11억. 자, 그리고 이제 딴 데 빠지지 말고 얼른 만회를 해봐야죠. 업무용 오피스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원래 항상 나눠서 세금을 그렇죠. 받잖아요. 취득할 취득? 때,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팔 때. 그걸 우리 양도소득세라고 배웠는데 이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를 양도했을 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이거를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서 또 네.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맞아요. 뭐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뭐 주택 소재지 또 뭐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2년만 보유하면 기본 세율, 즉 6에서 42%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2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했었을 때 네. 그는 단기 양도잖아요. 네. 이거는 투자 목적 또는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단타 친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가지고 있다 팔면은 네. 50%,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2년이 넘었을 때 비로소 6에서 42%의 기본 세율입니다. 그럼 2년이 안 됐을 때는 그냥 50, 40 이렇게 단일 세율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높게. 너무 높네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2년을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만 그나마 적은 세율을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럼 양도했었을 때 대충 얼마만큼의 세금이 발생합니까? 라고 보시면은 네. 물론 뭐 차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 양도 차익에 한 30% 정도 세금을 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에서 42% 누진세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해 볼 때는 약 30% 정도?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꼭 2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야 좀 양도세가 좀 적게 그쵸. 부과가 됩니다. 그거를 꼭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 가지 세금을 다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주거용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또 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세금 놓치지 말고 알고 가야 한다라는 정보들이 예.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보통 이제 분양을 많이 받잖아요. 네. 오피스텔 요즘 워낙 많이 이렇게 신축을 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근데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계약서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한 10%가 별도로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해가지고 네. 사업자 등록을 내고 네.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도 상관없어요. 네. 이건 이제 과세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면은 이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세 부분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환급을 해주냐면 일단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거를 전제로 해두고 10년 네. 이상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환급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임대할 목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분양계약서 이제 계약 체결하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네. 그러면 시행사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요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보내주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입할 때 그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줍니다. 시행사에서. 네. 그 세금 계산서를 갖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그 부가세 부분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 가서 다시 그걸 신청을 하는 예, 건가요? 맞아요. 환급을? 예. 근데 그 부가세 부분이 꽤 되거든요. 몇 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10%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세 사업으로 사용한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환급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주거로 쓰면은 내가 사업용으로
즉 과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겠네요. 네. 그때는 이제 추징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이들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네. 내가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요거를 과세 사업, 즉 임대로 계속 줄 거다. 사업자를 가진 분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환급을 받는 게 당연히 낫겠죠. 왜 버리는 금액이니까.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을 나중에 내가 완공하고 나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환급을 받으면 안 되겠죠. 왜? 받으면은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받은 것만 그대로 토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우선은 받아야 일단 돼. 받아야죠. 그러니까 받고 좀 나중에 쓰지 말고 모아둬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 10년 이상 이 사업을 할 거다라는 걸 감안해서 이제 그걸 환급해 주신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10년을 다 채우고 예. 그리고 나서 주택으로 이렇게 써도 그때도 다시 그때는 상관은 없어요. 아. 사업용으로 10년 동안 사용하는 걸 전제로 조건으로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5년만 내가 임대를 줬어요. 네. 사업자한테 5년 이후에 주택으로 이렇게 임대를 줬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뱉어내야죠. 근데 다 뱉어내는 건 아니고 오, 내가 반은 반만. 지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급받은 금액의 반만 토해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요. 5년 제가 사업용으로 쓰다가 2년 주택용으로 임대를 줬다가 다시 5년 사업용으로 임대를 주면 이거는 안 뱉어내나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5년 이후에는 5년 걸 뱉어냈겠죠? 네. 그리고 다시? 나서 다시 2년 주거용으로 쓰다가 다시 사업용으로 돌렸어요. 네. 그러면 내가 뱉어낸 금액의 일부 금액을 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기간별로 해가지고 내가 환급받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쭉 10년을 하셔야 가장 큰 금액을 그렇죠. 환급받는 그러니까 거네요. 임대를 사업자한테 계속 줄 거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환급을 받는 게 당연히 낫고 네. 처음부터 나는 주거용으로 임대 줄 거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안 받는 게 이렇게 낫다. 근데 모르겠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우선은 받아둬라. 네. 10%니까 정말 큰 금액이에요. 이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 받으실 때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때 돼서 이게 또 뭐였지라고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우리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용.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예. 네, 주거용 오피스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정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아파트처럼도 너무나 잘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아파트랑 혼동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사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 순서대로 세 가지 세금을 좀 살펴볼게요. 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이때 취득세 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들 어려워해요. 네. 왜 그러냐면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었을 때 그 세목별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급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시설로 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내가 요거를 주거로 쓴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겠죠. 그렇죠. 따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요거를 향후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공부상에 있는 업무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취득세에서의 주택의 정의는 네. 실질과 형식이 모두 주택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의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네. 형식의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는 공부상, 즉 건축물 대장상이나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으로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 두 요건이 모두 AND로 충족됐었을 때 비로소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두 개를 다 했을 때. 예. 네. 그러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주거용으로 쓸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로 봤었을 때는 맞죠. 주택. 네. 근데 형식으로 봤었을 때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생은 업무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가지고 주거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네. 취득세를 낼 때는 그냥 상가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내가 주택이 몇 채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럼 내가 10채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이제 주택으로 쓸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도 분양 가격 또는 매매 가격의 4%,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하면 4.6%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네. 어. 그럼 이거는 좀 정리하기가 쉽네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어쨌든 살 때는 동일하게 4.6% 세율을 맞아요. 매긴다. 예. 요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또 반대의 상황이 또 하나 생기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사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파트를 살 때 예. 이때는 그럼 다주택자의 세율을 매기게 되나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오피스텔을 사면은 네. 어찌됐든 주거로 사용하건 업무용으로 사용하건 무조건 4.6%의 취득세율.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번에 아파트를 삽니다. 그랬을 때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2주택자로서 그렇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거고 네. 오피스텔이 빠진다 하면은 그냥 한 채를 사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기본 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된 게 2020년 8월 12일에 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거든요. 네. 그 법이 그때 개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네. 주택에 안 들어가요. 아. 설령 내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달에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주거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번에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그럼 얘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럼 나는 요 1주택자. 예, 맞아요. 그럼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네. 그러면 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구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네.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봐가지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거고 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럼 업무용이니까 주택에 들어갈 여지는 없겠죠. 네. 그러면 뭐 기본 세율이 적용될 거고. 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오피스텔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 네. 그러면 걔는 고려 대상 아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취득했다. 그러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내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우리 항상 헷갈리잖아요. 네. 6월 1일 공부했을 때도 그랬듯이 그러면 2020년 8월 11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고. 안 포함되고 그렇죠, 맞아요. 12일부터는 이제 맞아요. 주택으로 예,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라는 네. 겁니다. 2020년 8월 12일 그 날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분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주거용 오피스텔의 그 이제 재산세 재산세. 관련 부분들도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어떨 때는 업무시설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원래 재산세는 실제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내가 주거로 임대를 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게 그 재산세가 정부 부과 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현황대로 과세가 되려고 하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네. 힘드시겠죠? 한 번씩 다 확인해가지고 네.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못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주택분으로 그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내가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네. 그건 내가 공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하고 두 번째는
저 이 오피스텔 가만히 놔두면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업무용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네. 저 업무용으로 부과받기 싫습니다. 요거 주택분으로 재산세 부과해 주세요라고 네. 해가지고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별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왜 그렇게 하냐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보다는 네.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재산세가 좀 싸게 먹혀요. 업무용의 재산세가 좀 더 나와요? 이 맞습니다. 네. 왜냐면 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율 자체가 좀 낮게 네.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를 조금 낮게 적용받기 위해서 그렇게 변동 신고한 분들에 한해 가지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거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분이 어쨌든 표시를 해야 변동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이제 그 변동 신고를 신고. 하든. 맞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세금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변동 신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죠. 네. 당연히 뭐 재산세를 많이 낼 이유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변동 신고를 하면은 재산세 부분은 당연히 업무 시설보다 적게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어떤 게요? 그럼 내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즉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은 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준용해가지고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종부세에서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네.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만약 이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으면은 얘는 빠지고 그렇죠. 한 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잖아요. 네. 그럼 과세 기준 금액 얼마라겠죠? 한 채? 11억. 그렇죠. 네, 그럼 11억이 미만하면은 이제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이렇게 부과되고 있어요. 실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까 두 가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납세가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 네. 그러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주택분에 포함됩니다. 그럼 몇 주택이 되죠? 2주택이 돼요. 이주택성. 그럼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아닌 6억 6억 원. 원이 적용됩니다. 네. 또 어디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이 오피스텔도 조정 대상 지역, 이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이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네. 또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아닌 300%가 적용됩니다. 맞아요. 그럼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요. 한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에요. 네. 첫 번째, 이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8억 원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겠죠. 네. 과세 기준 금액 11억 원 이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얘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은 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으로 들어오고 네. 그럼 2주택자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8억 원에다가 이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3억 원 합하면은 11억 원이 되겠죠. 네. 근데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6억 원. 네. 그럼 초과되는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세율에 300%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면 6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느냐 업무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조금 덜 내고 싶어가지고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은 치명타가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660억 정도 6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세 차이는 얼마 정도? 재산세는 2, 3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혹 때려다 완전 정말.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되겠죠. 이거를 지인분들에게 막 이게 첫 번째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이걸 주택으로 돌리면 야 재산세가 싸진대. 요것만 듣고 나 2, 30만 원 아꼈다 이랬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렇지. 종합부동산세를 600만 원이 넘게 맞아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정말 이 혹 때려다 혹 붙였다라는 얘기가 딱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세금은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은 아느냐 알고 이렇게 그 아느냐 모르냐 여부에 따라서 네. 그 결과가 너무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또 질문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그리고 친구분들한테만 하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그 2, 30만 원 아끼는 방법 알려주신 친구분한테 처음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겠죠. 언제나 이런 거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세금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이 주거용 이 주택 이야기 하면서 오피스텔 이야기와 그때는 이 1주택자, 2주택자 이야기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맞아요. 세금 폭탄을 맞으셨던 그 사례가 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까지 좀 살펴볼까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형식과 실질 둘 중에서 무조건 실질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네. 따라서 내가 설령 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그리고 임차인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얘는 주택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다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요거 이제 뭐 사업자 등록도 그 주택으로 임대를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네. 네. 그 상태에서 과세관청에서 모르겠지 하고 본인 주택을 팔게 되면은 네. 이게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보유한, 즉 양도 차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네. 주택이 한 채 있어요. 이분은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이제 양도를 하고 비과세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강남에 있는 주택들은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현장을 직접 갑니다. 와, 이렇게 큰 금액이 달려있으면 가는군요. 그렇죠. 네. 확인하는 방법은 뭐 명백해요. 네. 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임차인이 주거로 살고 있는지 확인 다 받고 또 관리사무실 가가지고 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억 주고 산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0년 후에 15억 주고 이제 팝니다. 네. 많이 그럼 올랐네요.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겠죠. 근데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세무서에 뭐 사업자 등록을 과세 사업자로, 즉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한테 뭐 그 임대를 준다고 해서 과세 사업자로 내고 네. 또 세입자가 전입 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업무용이다. 사용하고 있구나.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5억 원의 양도를 하고, 즉 네. 양도 차익 10억 원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했습니다. 네. 그렇게 비과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세금이 500만 원 냈어요. 네. 왜 그러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네. 12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500만 원 내고 와, 이제 안심하고 있었죠. 부자가 되셨네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후에 네. 과세예고 통지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양도할 당시에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주거로 쓰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추징할게. 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봤더니 현장 확인까지 다 한 거예요. 임차인 확인서까지 다 받은 겁니다. 네.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세금이 얼마 추징되는지 아세요? 아, 그때도 이거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한 5억? 6억 4천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한참 지난 몇 년 후에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가 갑자기 그렇죠. 이제 빚쟁이가 될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우리 이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이 주택 상황에서 예.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셨으니까 이거를 먼저 좀 오피스텔을 그냥 팔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업무용으로 진짜로 사용을 좀 바꾸거나 해서 주택을 15억 돼서 팔았으면 예.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는 항상 양도일 현재를 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즉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네. 양도일 현재는 한 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뭐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2억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금액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었는데 네, 썼는데. 문제는 네.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오.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네. 그 직전에 그 주택을 판 날로부터 2년 보유 기간이 리셋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네. 아니면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다 할지라도 아. 최소 2년은 더 보유를 해야 돼요. 네. 때에 따라서는 그 거주를 하고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깜빡하고 오피스텔 팔았으니까 뭐 내가 이제 한 채밖에 없으니까 주택 그러네. 양도해야지. 근데 그게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 비과세는 적용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 특히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전 법이 좋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법이 타이트하게 이제 묶이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복잡해진 이유가 이제 또 거기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하는 이유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좀 머리를 써서 그럼 먼저 1주택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다시 법이 더 똑똑해져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예. 그 리셋이 되고 맞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거주 의무까지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꼭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몇 억이 달린 문제가 좀 때에 변할 수 따라서는 있으니까. 몇십억도. 네, 그거는 저랑 너무 먼 이야기에서 빼버렸는데 때에 따라서 몇십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건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 3가지 단계는 다 살펴봤는데 우리 아까 이 업무용 오피스텔 이야기할 때 이 부가세 환급 이야기를 예,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업 용도로 사용할 때 받는 맞아요. 거였는데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 부가세 환급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맞아요. 조금 전문 용어를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안 돼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받지 않을지를 생각할 때는 내가 요거를 분양받아가지고 향후적으로 과세 사업, 즉 사업자를 가진 분들한테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는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거고 네. 아니면 주거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준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받아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환급을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아직 모르겠다. 그럼 일단 받아라. 네. 맞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게 주는 혜택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확실하게 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받지 않는 것, 잘 모른다 하시면 우선은 받는 것. 받았다가 하지만 쓰지 말고 저장해놔야 돼. 맞습니다. 저축을 해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은 요즘 주택시장이 너무 조여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랑 너무 좀 친근해졌잖아요. 최근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격도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는데 네. 하남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 조금 평수가 큰 큰 거. 거였습니다. 근데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얼마에 파셨는지 아세요? 한 7억? 15억. 네? 3배가 떴습니다. 10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분양해서 지금 예. 불과 17년도인가 분양받아가지고 와. 하니까 한 5년 사이 네. 그 정도의 한 3배가 이렇게 뛰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 좀 평수가 크고 아파트라고 부르는 오피스텔은 네. 투자 측면에서도 투자 이익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오피스텔은 뭐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투자하실 맞아요. 때 조금 꺼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텐데 자, 이 오늘 오피스텔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좀 나뉘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좀 놓치지 않도록 정리 한번. 네. 예. 해주실까요? 일단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그거는 이제 분양 시점에는 모르고 내가 나중에 분양을 받고 그 이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분양 시점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환급을 받고 또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는
상가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때는 어차피 사업용 자산을 갖고 그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취득, 보유, 처분의 그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따로, 재산세, 종부세 따로, 양도세 따로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취득과 관련돼서는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일단은 업무 시설로 봐가지고 4.6%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주택에 포함되려면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네. 그리고 재산세 자체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세에 포함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오피스텔은 이제 세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산세 자체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업무 시설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재산세를 조금 적게 내려고 그 변동신고를 주택분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종부세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별개로 양도에서는 무조건 실질로 보고 있다. 특히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큰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를 하든지, 근데 정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보유, 네. 리셋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사전에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즉 특히 이제 처분할 때는 미리 세무상담을 한번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멘트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용 오피스텔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습니다. 나중에 뭐 크게 손해보는 일도 많이 없고,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예. 나중에 크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요즘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세금으로 다 뱉어내고 오히려 더 내게 되고 이러면 내 시간 그리고 내 정신력 너무 그동안 아깝잖아요. 그런 거 손해보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언제나 전문가의 상담 좀 꼼꼼하게 받아보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과는 이 또 오피스텔과 관련 요즘 너무나 핫해서 정리를 또 해봤고, 다음 5월 둘째 주에 또 저희가 함께 세금 이야기를 더 풀어볼 테니까요. 그간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이런 내용으로 좀 자세히 해주세요 라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소액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멤버십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저희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법률 이야기 함께 여러분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